우리가 하는 게 현상과 실상 이런 차이가 뭔가 깨닫고자 하는 게 연기 같은데 연기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세요. 최근에 제가 과학에 대한 동영상을 많이 올렸지요. 거기서 과학적인 발견을 계속 봐도 점점 사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이치가 자꾸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 거예요. 특히 이번에 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박종화 교수가 이야기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스위치, 이 우주 만물만상이 전부 다 스위치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스위치 박스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스위치다 라는 거예요. 내과학 하시는 분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보여서 여기서 해석이 일어나고 반응이 나는, 여기에 보면은 뭔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 신경으로 그냥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정기적인 신호. 근데 이것도 신호도 그러니까 스위치가 연결됐다 떨어졌다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와 작용의 연기와 아주 일맥상통한 말인 거예요. 문득문득 그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을 해석하면은 다시 존재론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다시 개놈 넘어가면 좀 존재론적으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추론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발견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가면은 아직 관념적인 비약이 있다. 현상의 얽매임이 있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은 그런 우리가 연기적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내과학하는 김대식 교수도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떤 주체가 아무리 뇌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신경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거의 기계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데 기계적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가령 누군가 가령 A냐 B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누군가가 장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되는데 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즉 사람마다 경험되는 데이터의 차이죠. 뭔가 들어오면 이것을 해석하는 이 해석에서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해석이 다른 것은 바로 데이터의 차이죠. 컴퓨터로 보면은 요즘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으로 보면은 그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는 그 뭐 룰 베이스라고 해서 규칙을 주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주면은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가 결정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터무니없이 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체계로 바뀌고 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알파고처럼 이 바둑을 1년만 하면 뭐 이제 빨리 돌리면 1년 안 돼도 세계 최고의 인간을 그냥 인간이 한 판을 못 이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 학습을 시키는 것을 고운말을 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것이 계속 들고 학습하면은 고운말을 쓰는데 안 고운 말을 쓰는데 이 학습이 되면은 이것도 그 안 좋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뭔 차이예요? 결국 데이터의 차이인 거잖아.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인 거예요. 즉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시신경에서 내리는 해석이 달라져가지고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치라고 하는 실상이라 하는 작용 이치가 그대로 밝혀지고 있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해석으로 가면은 또 관념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있어도 발견되는 사실을 보면은 굉장히 이치가 많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들렸던 이 데이터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자 이제 보이고 들렸고 이것에 의해서 작용되듯이 인공지능이 자유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작용되는 이것이.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어쨌든 자유의지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까지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뭐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전부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나고 단세포에서 전부 다 돼서 사실은 나무나 지렁이나 개구리나 개나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조상이다라고 물론 같은 조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로 보면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온갖 미사교구의 관념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야,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뭐, 댓글에 누가 뭐 또 달아놨대요.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은 다 없고, 유물론으로서 이 살맛도 없고, 삶이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존엄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에 관념이 없다고 한다면은,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존엄하고,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움과 당당함과 어떻게 보면은 요 매 순간에 이런 어떤 모든 경험이 사소한 이런 거라도 다 사실은 옛날에 존엄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신라 호텔에서 먹고 뭐 좋은 호텔에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이랬던 그 삶맛보다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순수한 이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이라든가 실증감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계속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 이 삶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하도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올리러 오니까 그냥 제가 한 말씀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자꾸 이게 과학적인 이것을 자꾸 폄훼하려고만 다들 댓글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 올려놓은 것은 그런 것을 올린 게 아니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사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신선하고 새로움을 느낄 정도로 많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이치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감을 문득문득 잡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현상적으로 거기에 발견된 사실을 다시 그 현상에 이 어떤 현상을 결론을 내리고 이름으로 다시 관념화되는,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런 거지, 발견된 사실 자체를 제가 폄훼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그것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 그것이 다시 고정된 이론화되고 관념화되는,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맨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놓고 또 관념화되고 발견해놓고 또 관념화되고 해서 끝없는 관념의 반복이 되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지, 발견된 사실을 제가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통찰이 올 수 있는 경험인데, 과학자들과 똑같이 그것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재단을 해버린다면 똑같은 관념에 빠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제가 올린 건데, 무조건 안 좋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크다는 건데, 저는 사실 제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제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보는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것 또한 이제 현상인데, 그 현상을 갖다가 실상이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왜냐면은 우리가 뭐 색적 시공, 공조 시세, 뭐 색불이 공 이래놓으니까 물체가 막 이제 미집자로 쪼개고 막 이러니까 뭐 안에 텅 비있더라. 그걸 마치 이제 실상이나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현상인데 그게도 이제 그걸 마치 이제 실상을 생각해갖고 비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들어오죠. 그런 부분에
잘못하면은 이제 그 현상을 또 실상으로 착각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지작용 이 자체가 실상이지 그 다른 거는 현상을 분석할 겁니다. 과학적 발견이 되면 될수록 점점 그것이 더 분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 이거는 뭐 가짜고 이거는 없는 거고 심지어 뭐 이게 이제 뭐 없다 이거는 헛개비다 라고 그러는 것은 다시 실상적인 관념에 또 빠진 거죠. 자 그냥 이대로 이것이 그렇다는 분명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거다 그림자도 앞에 헛개비고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다시 현실의 삶과 과학적인 삶과 이 수행적인 삶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사는 이런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학적인 진리와 수행적인 진리와 삶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 경험되는 진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거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영역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경험되는 삶으로서 과학적인 진리와 종교적인 진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진리란 예외가 없는 보편 타당한 것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 어느 하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진리 또는 수행 진리와 과학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삶의 경험되는 진리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삶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지 않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어느 한쪽의 관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뭐 허공이 어쩌고 저쩌고 싸면서 완전히 그 삶과 현실에 이렇게 경험되는 삶과 과학적인 삶이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리공론에 불과한 실생활과 떨어진 그런 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그냥 탁상공론이 뭐 어떤 자기들끼리 이 관념적인 놀이하고 있는데 불과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올려놓은 건데 그동안에 제가 한 얘기들에 너무 다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내에 대한 착각을 해놓은 게 이제 항상 그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뭐 그냥 그대로 보되 그걸 뭐 믿지도 말고 그냥 이제 판단하지 말고 하는 거니까 내가 착각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걸 이 경험적인 사실로서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볼수록 정말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맨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갖다가 또 안 믿는다. 무조건 불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 단정 없이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이는구나로 이렇게 경험되면은 그냥 그렇게 과학적인 그런 실험을 안 하고 도구를 안 해도 어떤 그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통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렇다는 것을 발견해 놓고 또 규정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런 규정 단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대로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을 규정하지 않고 작용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오게 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견해 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그런 것을 관통하는 이치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과학자들의 실험과 해서 발견된 그 사실을 그 현상을 규정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규정해 놓고
또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부정하면서 또 새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이 나오면 또 그것을 부정하고 또 새로 규정하고, 끝없이 부정하고 규정하고 부정하고 규정하고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계속 언제까지 규정해 가도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언제 또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발견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 이런 현상이 결국엔 다 현상일 뿐이고, 그럼 그것을 다 관통하는 도대체 이치란 뭔가? 여기에 뭔가 관심 가지게 나와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일단 그것을 갖다 부정하고 현명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발견된 것을 다시 이걸 맞다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바로 발견된 사실을 사실로 알면은 이치가 통찰이 될 텐데, 이것을 다시 그걸 분석하는 것을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관념화시키는, 이것이 과학자들이 끝없는 관념 도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반성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가령 어떤 거냐, 통섭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통섭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이런 이 자연과학적 발견, 사회과학적 발견, 인문학,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 가치까지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 한꺼번에 통하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나 이치가 없을까? 그래서 어떤 그런 이치로서 종교과학, 사회, 인문학을 다 예술까지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이치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통섭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개론을 했었는데, 철학 개론을 그때는 맨날 이 한 학기 시작하면은 한 3분의 1도 못 가요. 어떤 철학 개론 한다면 철학 개론에 그리스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리스 철학하다 끝나버려. 이게 현대 철학까지 와야 되는데, 모든 이 강의가 전부 다, 가령 법철학 하면 법철학에 서론하다가 한 학기 끝나버려. 맨날 데모하고 맨날 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학교 다니면서 뭘 제대로 한 학기에 이 강의를 끝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앞에 몇 분 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그래, 이제 철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리스 철학,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까지는 그래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철학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하다 보면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나라는 이게 뭐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게 철학의 시작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철학, 무슨 철학 쪼개져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이 언어 철학, 언어를 막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철학이야, 이게? 애당초에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목적, 철학의 그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과학도 그래요. 뭔가 진리를 밝혀보자 했는데 조각되고 미립자 끝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뭐지?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제 각자 조각적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 지질학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위해서라고 이랬던가 뭔가 진리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각 쪼개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같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대체 따로 떨어져서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지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지? 문득 하다가 뒤돌아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와 있지?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그리고 아우르면 어떻게 가요? 결국에는 도대체 나란 무엇이며 결국 우주 만물 만상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김대식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발전 이것은 이제 불가피하고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벌써 딥러닝, 학습형 인공지능이 만들어져 보니까, 아니, 바둑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인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사람 붙어가지고, 전성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거 뭐 그렇지만, 이제 이제 인공지능이 의사들보다 훨씬 잘할 거라는 거예요? 변호사,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법률 달달 내우고, 모든 판례 달달 내우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판사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판사들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의 어떤 그런 성향이 드러나가지고 이 판례마다 조금씩 서로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모순이 없이 다 잘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니까 그거 고생하더라고요. 김관진이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고소를 했는데 직구심에서 판사가 풀어줘버렸다 아닌가. 같은 한에 대해서 한 판사는 영장을 받아들이고 한 판사는 그걸 풀어줘버리고 이게 저도 인공지능 하는 게 있겠다. 지금 뭐 같은 사람을 처리하니까 지금 네. 인공지능이 좀 하죠. 그렇죠. 자, 그럴 때면 앞으로 자, 일자리는 거의 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노란이라는 공시생들이 뭐 몇십만 명이 있다나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실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대부분 교수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예요. 선생도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예요. 그 유아원에 애들 가르친데도 보면은 뭐 말 안 듣다고 팽개치고 두드리 패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끝없이 보살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짜증 안 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일자리 다 잃어요. 그러면은 이러면 괜찮죠. 가령 한 집에 인공지능 하나씩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돈 벌어와서 나는 그냥 놀고 먹고 놀면 괜찮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한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 거고, 인공지능을 많이 가지면은 결국 그게 전부 다 통합해서 경쟁력이 이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대개 한 20%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김대식 교수가 했지만 이제 0.001%가 막 99.99%의 부를 가지고 돼버리면은 절대적인 이제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그러잖아. 인공지능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란 정말 쓸모없게 될 거라고. 맨날 놀고 먹는 인간, 이게 뭐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지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인간을 말살시켜버리는, 멸종시켜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식 교수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나는 죽어버릴 거라고.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무인자동차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동차끼리 이제 인공지능하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그 이제 사람이 이제 같이 운전해가지고 끼면은 사고가 유발된다는 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만간 인간도 차 운전 못하게 하는, 근데 그거는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운전을 금지하는 법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은 필요 없다, 인간은 다 없애버리라,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나오면 이제 대부분 공상과 그 영화들이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신적인 슈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을 다 마살시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다시 전쟁을 벌이는. 네. 그래서 거기도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면 이건 100패. 또 뭐라고 하더라? 뭐 또 어째도 100패.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근데 협력해서 잘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말은 그렇지만 가능할까? 협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이 끼어버리면 운전이 이제 막 개판되듯이 도대체 뭘 협력한다는 건가? 예를 들면 인간은 그러면 단지 인공지능만 관리하고 실제는 모든 인공지능을 하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 현장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진대요. 윤리 현장에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의사가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뭡니까? 의사들이면 누구나 의사가 될 때 그걸 하는데 그게 뭡니까? 돈보다 생명을 중시해서 돈의 가치에 이 양심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도대체 그런 의사가 지금 몇이나 되는가? 현장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현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다 지키나? 법 만들어 놨다고 사람들이 다 지키나? 결국 그게 나라는 게 있고 저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전제로 하고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이건 자연인데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대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처리를 해버리면 똑같이 인간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맨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듯이 이제 사실 인공지능의 새로운 한 요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사느냐, 달리 어떨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전략이 뭐 없어서 또는 뭐 전략이 있다고 뭐 달라지나 사실은? 뭐 헌법에서는 온 국민이 다 행복 추구권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뭐 권리가 없어서 다 괴롭고 그런가? 또 누구든 직업을 선택한 권리가 있다라고 뭐 권리가 없어서 직업을 선택을 못 하나? 결국에는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자,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환경일 뿐이다.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결국 환경이 어떠하든 결국 환경이라는 것은, 이 관념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걸 향해서 계속 치달아가게 되고, 그쪽으로 가면은 반동이 일어나서 또 이쪽 그거로 치달아가게 되고 결국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민주주의 또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옛날 독재 또는 전제 국가가 그게 치달으니까 사람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왕정 무너뜨리고 민주정으로 됐잖아요. 민주정의 또 이쪽 극단으로 가면은 또 독재 전제로 또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때 못 살겠다 그러되면은 민주로 가면은 이제 혼란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다시 또 반동이 일어나고 또 독재로 갔다가 독재로 가서 또 반동이 일어나고 결국 현상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독재 또는 전제로 안 갈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가도록 자연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독재 전제하기가 더 쉬워. 칩 하나만 심으면 돼. 이미 지금 우리가 가령 은행에 쓰고 있는 모든 돈 쓴 이 기록들,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한 이 기록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빅데이터로 분석하면은 사람 통제하기는 일도 없어요. 타다타님은 뭐 그럴 일이 없을지 몰라도 저 모텔에 몇 분이나 갔는가? 이게 다 분석하면 다 나와. 현금 줍니다. 어? 현금 준다고 현금. 현금 준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곳곳에마다 이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 다 분석하면은 현금 백날 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 사실은 가면 갈수록 이 인간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져요. 정말 이제 절대적인 어떤 가령 권력이 지금 벌써 독재로 사실은 가고 있는 흔적이 많이 보여요. 뭡니까? 여론 정치죠. 여론 독재죠. 그런 가능성이 벌써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미리 여론을 통해서 단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제국가에서, 참 이런 법치국가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탄핵 절차와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여론으로 벌써 단죄를 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여론으로서 벌써 단죄 다 하고, 여론에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도, 예를 들면, 누군가 그랬대요. 아니, 세월호를 갖다가 맨날 실무자가 잘못하면 박근혜 때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만 맨날 뭐라하다가 지금은 실무자가 그랬다고 실무자 선에서 끝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 정권에서는 괜찮고 앞 정권에서는 그렇게 되고 자 이것을 갖다 전부 다 여론으로서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제가 현 정권을 하는 건데 어느 정권에도 다 저한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저는 그럴 가능성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정 가면은 다시는 독재정이 안 올 것 같지만은 반드시 독재정이나 전제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대 90이 아니고 0.001대 뭐 99점 몇 메트로 그래 되면은 이제 자본 권력이 자본 독재가 자본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그냥 마음대로 뭐 세울 수 있고 그 얼마지 언론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 예로 보더라도 그래요. 프랑스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대혁명으로서 뭐 민주정 공화정 한다고 하다가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다시 황제가 됐어. 나폴레옹이. 로마에서도 로마 공화정, 그리스 그리스 로마가 민주정처럼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민주정으로 하다가 시저가 나오고 점점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시저 죽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그 로마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이제는 뭐 독재로 안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 관념주의 세계는 계속 어떤 한 극으로 갔다가 다시 극으로 어차피 관념주의 세계는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관념주의 세상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을 인공지능이 판치지 않는 세상을 막 만들면서 행복해질 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어느 한 개인이 맞고 못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로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환경은 조건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든 민주주의가 시대가 되든 독재주의가 되든 어떻게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뭐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하다 또는 괴롭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바뀔 때마다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타타타는 이것은 뭐 전제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뭐 독재국가인지 공산주의인지 뭐 이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타타타이면은 누구나 다 바로 그러한 여유하다라고 하는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자유, 대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다. 이게 답이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답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벗어나면 인공지능이나 뭐 인간이나 뭐 같은 거 아닌가? 같죠. 예, 같죠.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인조물이고 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간이 자연이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뭔가 나타난 이것도 자연인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 만상이 아무리 로봇이 아니라 뭣도 다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게
지금 뭐 저도 인공지능하고 이 원자 핵하고 좀 비슷한 게 이제 인간들이 통제를 벗어나니까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통제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원자 핵도 이제 핵 처리하는 게 수뭐 100년 뭐 해도 이게 안 없어지니까 항상 이게 근데 누구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인간들이 그걸 이제 통제할 수 있어야만. 근데 인간들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통제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어느 한 명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명이 통제를 하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협하면 어떡하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 그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저걸 내가 뭐 바로 잡을 수 있다면 99명이 반대하다 이거 자체는 불가능하니까 100명이 뭐 어찌 하도 불가능하고 한 명이도 불가능한 처리가. 예, 바로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론을 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는 철인이어야 된다, 즉 철학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험적으로 자, 누군가 한 사람이 통제를 하면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 모든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령 인공지능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통제는 이제 분해, 핵을 완전히 분해시킬 수 있는 이제 그 기술이 없다는 이제 그런 통제를 이야기 만들어냈으면은 그걸 완전 분해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하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냈으면은 그걸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래 다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국민도 이제 아무리 할 그의 통제 능력, 그런 통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있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혼자 해가고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통제력을 가진다, 만들면서 통제 장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왜 영화 중에 그 뭐예요? 그 슈퍼맨, 슈퍼맨이 아니라 배트맨과 항상 그 보면 슈퍼맨이든 배트맨이든 다 악의 축과 이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가령 그 통제꾼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이게 전생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자, 배트맨이 그러면 이제 선한 쪽에서 통제권을 가지면 전세계가 평화가 온다라는 식으로 항상 영화는 되죠. 과연 그럴까요? 이 선과 악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용되는 마음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작용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욕심의 마음도 있고 욕심이 없는 마음도 작용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작용될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하나를 빠진다, 머문다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그것이 선이거나 악이지. 절대적으로 선한 어떤 작용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절대적으로 악이 작용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축에 그것이 있으면은 다행이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선한 쪽이 바로 악이 되는 거예요. 선이 악이 되는 거예요. 독재적으로 되는 경우를 봐봐요. 어떤 한 영웅이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 영웅이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이 사람을 황제로 추대를 해요. 제일 처음에 추대는 아주 좋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권력이 돼서 절대 부패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으로서 사회는 절대 어떤 이 평화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가령 어떤 막 전쟁이 나고 괴로우면은 평화에 대한 갈구가 커져가지고 평화 쪽으로 자꾸 움직여가고, 또 평화로우면 어떻게 돼요? 아씨, 따분해서 못 살겠네. 이 세상에 재미 하나도 없네. 이렇게 돼서 뭔가 일이 또 발생해서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요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관점이 세상을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극 이론이에요. 어차피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는 어느 누구가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돌리려고 바꾸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그 큰 흐름 속에서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와서 부처님 같은 그런 분이 나와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도 보여요. 바꿨나요? 세상을 바꿨나요? 부처님은 부처님 나라 망하는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찢어서 죽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학자들은 계속 그렇게 뭔가를 얘기하죠. 헌장을 만들고, 예, 들어오세요. 예. 응? 뭐, 헌장을 만들고, 뭐, 통제 수단을 만들고, 통제 장치를 만들고, 자, 아무리 인공지능이 그래도 인공이 말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면은 다 해체시킬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아무리 그래도 실험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게 돼버린 경우도 있고,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령 조금만 그러면은 야씨, 이거 가지고 통제해서 한국은행 털어가지고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돈도 한 뭉치 드리고 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고, 나는 맨날 그 대통령도 한번 못 해보고 맨날 장관만 하다가 끝나고 이 통제권 넣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자, 언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고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죠? 누굴 믿을 수 있죠? 예?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있나요? 가령 내가 금융권의 모든 그런 데이터라든가 모든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스스로도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장치를 백날 해도 결국 그것은 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괴롭지 않게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소크라테스나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스스로 경험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 이치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네 마음 속에 있는 거다. 네 속에 있는 거지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되는 천국. 부처님도 바로 고감멸한 해탈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지, 이 세상이 뭐 극락 세상 이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는 한번 실제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를 기웃거렸죠. 공자님은. 그래서 이 나라 정치에도 한번 개입해 보려고 하고 저 나라 경제해 보는데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도 배척당하고 저 나라에서 배척되고 오죽하면 상가집계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좌절되고 말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자를 노자는 비웃는 거죠. 야, 그게 될 법이나 한 말이냐. 그런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 노자가 그게 더 높네요. 그래서 왜 노자와 공자가 만났다는 비유가 있잖아요. 실제로 뭐 아마 시대가 좀 달라가지고 실제로 만난지는 몰라도 비유가 있어요. 그 공자가 노자한테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 많이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의자연, 배설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무의자연의 덕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었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세상이 어떻게 되면은 정치가 어쩌면은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죠. 부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